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새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해 수출 전망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내년 초 수출 경기가 소폭 둔화할 거라는 이 전망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먼저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전망 지수란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내년 1분기에 어떻게 수출이 될 것이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 지표는 사실 0부터 200까지 간다고 하고 100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100보다 높으면 좋은 상태고 100보다 낮으면 나쁜 상태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중요한데 전분기 대비해서 과연 다음 분기 어떻게 될 것이냐기 때문에 지금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2024년 2월에 97.2라는 것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4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올해 4분기에 비해서 조금 나빠질 것 같다는 신호긴 합니다. 물론 지표 자체가 4분기에 90.2에 비해서 97.2로 올라가서 좋은 뉴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망이 4분기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수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계약 건수라든지 물건 사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전망 지수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이런 걸 포함해서 좀 8개 품목에서는 수출 여건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망을 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랑 ICT 분야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고요. 이 분야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표가 나온 것이 일종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어떻게 보면 좀 낮게 나왔다는 평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특정 한 산업이 굉장히 50점대, 60점대를 맞아버리면 우리 이 지표란 것은 일반적으로 다 합을 해서 하는 거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안 좋으면은 어떤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전체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1분기 보면은 사실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ICT 분야 같은 것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삼성도 반도체 가격 같은 것도 조금 올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ICT 산업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어떤 AI 산업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이전이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서비스가 바뀌게 되고, 이 생성형 AI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모두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업계 일각에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서비스가 AI를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AI 서비스를 전환이라 한다는 게 이제 반도체 분야, 그리고 다른 하드웨어 분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반도체나 ICT 산업의 어떤 전망은 혹은 수출 전망 같은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좀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이 AI를 도입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바뀌고 있고, 이 산업의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와 다른 ICT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 부분의 수출이 우리나라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 수출을 견인할 것이다라고는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값으로 인한 좀 착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품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 떨어졌길래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석유하고 화학 분야라고 보는데 보통 석유하나 화학이라고 같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조사를 할 때는 석유 분야는 석유화학 분야가 따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석유 분야가 68점 정도, 그러니까 68 정도로 지수가 낮게 나오고, 화학 분야도 92점, 90점대 초반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 분야에 대해서 수출이 굉장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석유 화학 수출이 굉장히 좀 수출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가중치라 그러죠. 가중치는 작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표 두 개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석유화학 분야가 내년 전망이 좋지 않은데 중국의 어떤 경기가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지금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수요가 경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의 어떤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는 흔히 말해 정점을 찍었고 이 정점을 찍은 것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사실은 중국이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수요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였는데 여기 자급화가 굉장히 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의 수요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중국발의 공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그래서 특히나 유가도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까지 받쳐주지 않으면서 내년에 수출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봤을 때는 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중국이 중심이 되는데 중국의 수요가 이미 정점에 다다랐고 내년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급은 계속 늘어나서 자급화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를 결정해주는 결국 원유 가격 역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조정에 이어서도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 2.5% 안팎으로 좀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좀 상생금융의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생금융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시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손해율이란 게 보험금에서 얼마나 우리가 받은 보험금에서 얼마나 지불을 했느냐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손해율이 90%가량 나와서 네. 굉장히 적자가 심했다. 사실은 자동차 보험이란 게 모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해줘야 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거의 비용이 조금 그러니까 한 2, 3년 전만 해도 손해율이 90%가 넘으면서 적자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험료 같은 것도 조정이 되고 흔히 말해서 보험료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도 좀 조정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 지표가 그래도 안정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 보험을 안 팔라 그랬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워낙 손해율이 높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팔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지표들 손해율이 한 80%까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으로 봤을 땐 손해율 한 80%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보험금 받은 거에서 80% 정도만 지급이 된다라 그러면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거의 그 정도까지는 내려왔다. 예전에 90% 수준에서 한참 내려서 한 80% 수준까지 특히나 지금 5대 보험사 같은 경우 78%, 79%이 정도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물론 이제 내년에 내년에 내리는 것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공할 여력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실손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이 좀 다른데 자동차 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상생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다. 아무래도 특히나 또 노후된 차량, 그다음에 영업용 차량 이런 분들도 자동차 보험에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예전보다는 물론 이제 이게 손익이 엄청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보다 낮았다. 그리고 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결국 자동차 보험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권의 이 2조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관심입니다. 오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TF가 4차 회의를 열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조만간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논의되는 안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이제 고금리로 빌린 사람들에게 캐시백을 주는 형태로 아마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금리를 받은 분들에게 일부 캐시백을 해서 이자 비용을 보존해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기금을 누가 조성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얼마만큼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논의가 많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은행마다 5% 이상으로 빌려준 사람의 규모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규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2조 원 정도 기금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담률을 정하는 것이 사실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 이상 받으시는 분들한테 얼마 줄 것이야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각 은행들이 가진 상황들이 나오겠죠. 5% 이상을 금리로 빌린 분들이 얼마 되느냐 이런 비중들이 나오면서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부담금이 정해져야 됩니다. 부담금이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에 아마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2조 원의 기준은 뭐 작년 영업이익이 한 18, 죄송합니다. 작년 순이익이 한 18조 19조가 가량 돼서 이거 10% 기준으로 정했고 이 정도면 뭐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누군가 내야 되는데 네.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의 기준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이제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은행들이 다 모아야 되는 돈이고 일률적으로 모을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 5% 기준이라면 5%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은행이 5% 이상 대출이 많은 은행이 더 내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지금 우세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도 넉 달 연속 동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의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디플레이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리를 내려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고 돈을 풀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그 중국의 결정은 중국 인민회의 결정은 결국은 이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에서 근본은 아무래도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위안화가 좀 약해졌고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된다라 그러면 아직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더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위안화가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수입이라든지 외환시장 혼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기준금리 격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역시 기준금리 내리기에는 지금 위안화 약세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급준비율 같은 다른 제도도 있거든요. 이 기준금리 말고 흔히 말하는 중국이 쓰는 기준금리 말고 뭐 지급준비율 같은 다른 제도들 같은 것들 통해서 아마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공급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아무래도 당장 내리기에는 외환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 거는 수순이긴 한데 그럼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인데 이게 그 미국이나 뭐 다른 투자은행들이 예측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결국은 중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중국의 어떤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역시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미국이 뭐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긴 한데 어느 정도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이런 어떤 태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 중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좀 되고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 적절히 방어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급준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준비라는 건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중앙은행이 적립을 해줘야 되는 어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율이 그냥 그 안전을 위해서 적립해주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은행들이 예금 중에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줄 여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급준비율은 지속적으로 조금 낮춰가는 경향들이 있고 내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낮추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는 미국과 어떤 중국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미국이 시작을 해야 중국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내년에 한 번쯤 혹은 두 번쯤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와는 조금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 흔히 말해 지급준비를 낮추면서 은행들에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끝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랠리를 멈추고 좀 숨고르게 들어간 걸까요? 이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좀 지나치게 올라간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한 10일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올랐고요. 결국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봤다, 5%, 10% 이렇게 봤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익 실현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올랐기 때문에 난 이것을 팔 것이고, 이거 판 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떨어졌을 때 산다. 결국은 투자자들이란 게 장기 투자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서 어떤 이익을 쌓고 또 저가에 들어가는 이런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봐서는 이런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기, 열흘 동안 계속 오르는 게 사실 흔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열흘 동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 투자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라고 아마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일시적,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는 아니고 아마 일시적 조정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아마 그런 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자 수익을 얻은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이런 수익 실현 과정이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